양도소득세예요. 종합도 종합소득세잖아요. 우리가 아까 종합소득세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단지 양도세란 특성상 양도차익을 구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양도차익을 구하려면 내가 이번에 팔았습니다. 예전에 산 물건을,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익을 산정하려면 내가 산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산 금액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취득했을 때, 그리고 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고 팔았을 때 들어간 비용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순수하게 빼야 내 양도차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양도차익이 나오고, 양도세라는 특성상 보통 수익이 실현되기까지, 내가 취득을 해서 이걸 매각해서 이익이 산정되기까지 보통 오랜 기간이 걸려요. 물론 단타로 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항목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 보유한 사람한테 특별하게 공제를 해주겠다.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양도 차익에서 일정 부분 빼고 나머지 갖고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라는 게 몇 년입니까? 최소한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보유 연수에다가 공제율,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를 적용했는데 올해 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30%까지 공제를 해주겠대요. 그럼 몇 년을 보유를 해야 맥심 30%까지 받을 수 있죠? 15년. 왜? 공제율이 2%로 작아졌기 때문에. 됐죠? 거기까지 하면은 그 이익이, 소득 금액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1년에 딱 한 번 써먹을 수 있어요. 이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세 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곱하는데, 이 양도소득세가 참 이상한 게 정책적인 면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그러니까 투자 목적인 사람들한테는, 단타로 치는 사람들한테는 높은 세율이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취득해가지고 1년 내에 판다. 그러면 단기 40% 세율이 적용되고,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중과 대상 주택수에 해당되면은 주택수에 따라서 10% 또는 20%가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내야 될 세금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뭐 빼줄 거 빼주고 더할 거 더하고 해가지고 내야 될 세금이 나옵니다. 신고 납부는 언제 한다? 내가 팔았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3월 17일. 오늘 팔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죠? 양도세는? 2달 되는 시점? 말일까지. 그러니까 5월 말까지. 3월 1일 날 팔았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5월 말. 3월 31일 날 팔았어요. 똑같이 5월 말. 그러니까 내가 판 시점에 2달 되는 말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계산 구조에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려면은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했었을 때 들어간 비용을 차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순수한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어떤 경비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취득 시 지출 비용, 취득세, 등록세, 요즘은 이제 통합돼서 취득세라는 명칭으로 하나로 쓰고 있죠. 중개수수료비, 법무사 비용, 인지대 채권 할인. 요 금액은 일단 빼주고, 보유할 때 들어간 비용이 샤시, 뭐 보일러, 교체, 확장 공사, 그 다음에 도배, 장판, 타일, 뭐 붙박이장, 그 다음에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네요. 보유했을 때. 그 다음에 팔 때는 중개수수료비나 뭐 광고비나 컨설팅 비용 들어가겠네요. 이 비용들을 다 빼고 순수하게 이익을 산정하는 게 맞죠. 근데 아까 제가 양도세는 어떤 정책 목적이 강한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유하는 와중에 들어가는 세금 중에서 도배, 장판, 타일, 마루, 붙박이장 이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준대요. 실질적으로 이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도 반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얘네들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봐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가서 양도세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에서는 이 모든 경비가 사업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거든요. 대출 이자. 대출 이자 빼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맞죠? 근데 정책성이 강한 세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를 이거를 인정해주면 어떤 문제가 되게 발생하죠?
다들 대출받아서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죠.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 얘는 정책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들이 인정 안 되는 거 말고 인정되는 항목들의 비용을 내가 최대한 입증을 했었을 때 그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주겠네요. 이익을 줄이겠네요. 그럼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적 증빙 자료를 받든가. 법적 증빙 자료라는 거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요걸 받으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죠? 실무적으로 부가세를 내야죠. 더. 난 굳이 세금계산서 필요 없는데 근데 10%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 요구를 받지 않았을 때는 금융거래 내역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적서하고 그 사람 명의로 송금 내역서를 받아 놓으시면은 굳이 법적 증빙 자료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증빙 자료를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취득시 지출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아까 계산구조 보시는 취득가액 있죠?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해 편의상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세 개 구분 중에서 취득시 지출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장기 보유한 거에 대해서는 차감해 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고 최소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유 연수에 대해서 2%씩 30%를 한도로 해서 빼준다. 세금에서 빼주는 게 아니에요. 많이 착각하는 게 이게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줄 아는데 세금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 차익에서 그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갖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자에서는 8%씩 인정을 해주겠대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아니 1세대 1주택자가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적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얼마까지 세금 안 낸다겠죠 아까? 9억까지. 근데 난 1세대 1주택인데 파는 금액이 20억이야. 그럼 세금 내요 안 내요? 내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8%씩 빼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 양도분부터는 거주를 할 때만 8%씩 인정을 해주겠대요. 거주를 안 하면 2%씩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세금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야. 근데 거주는 한 번도 안 했어. 가정을 해볼게요. 양도가액이 12억이 발생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취득가액이 4억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양도 차이가 얼마예요? 8억이죠. 근데 이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나는 거주를 안 했어 그동안.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올해 팔 때하고 내년에 팔 때하고 올해까지는 거주를 안 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를 해주겠다는 건데 내년에 팔면은 거주를 안 하면은 아까 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8억 양도차익이 8억이죠. 이 8억 안에는 9억 이하분의 양도차익분이 있겠고 9억 초과분의 양도차익분이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잖아. 그러면 발라냅니다. 8억 중에서 9억이 초과되는 전체가 12억이니까 9억 초과되는 3억 분에서 발려내면 2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 2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올해까지는 거주 안 해도 80%를 해주겠다. 그럼 상당히 많이 빠지죠. 2억에서 1억 6천이 빠지니까 그럼 나는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되네. 계산했더니 49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내년으로 갔어. 8억입니다. 똑같이 2억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가 아닌 30%를 적용합니다. 6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2억에서 6천만 공제가 되니까 1억 4천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3,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올해 팔아야 되는데 못 판다. 그러면 요만큼 세금이 늘어나요. 그럼 방법은 뭐가 있죠? 무조건 올해 팔아야 세금이 적는데 난 팔 예정이야. 근데 지금 주택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2년 있다 살고 팔면 돼요. 근데 난 빨리 팔고 싶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한테 판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연구를 해보세요. 일단 매매업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율 일반적인 세율은 6%에서 42% 7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도세이기 때문에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투자 목적이 있다고 봐가지고 그걸 잡기 위해서 1년 미만은 무조건 40%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년은 넘어서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내에 중과 대상 주택 수에 해당하면은 세율이 10%가 가산됩니다. 두 채였을 경우에. 중과 대상 주택 수가 세 채 이상이다. 세율이 20%가 가산됩니다. 상당히 셉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 양도소득세로 하는 게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주택을 사는 것들은. 물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수시로 지정됐다, 해제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은 거의 다 묶였습니다. 경기도도 일부 지역 말고 좀 집값 오른 데들은 다 묶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그다음에 세종시 전 지역이 다 이렇게 묶입니다. 요거는 픽스된 건 아니고 뭐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부동산 이제 경기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과 대상 주택 수가 두 채 이상이다. 그러면 세율이 상당히 가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중과된다는 거하고 중과됐었을 때 세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 부분 제가 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을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를 한다. 이때 신고 안 하면은 가산세가 두 가지가 붙어요. 신고 안 했다고 붙고 납부 안 했다고 붙고. 신고 안 했을 때는 무신고는 20%, 납부 안 했을 때는 일일 10,000원당 2.5원씩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제때 신고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주는 가장 큰 혜택이 어떤 거라고요? 세금을 안 내는 거. 그 세금에서는 가장 큰 혜택이죠. 그 다음 혜택은 뭐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깎아주는 거. 그걸 일명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세감면 공제라는 얘기를 써요. 내야 될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거를 세감면 공제. 이번에 지금부터는 이제 비과세, 세금을 안 내는 거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얘기해 볼게요. 양도소득세에서 주는 비과세, 주택에 대해서 유일한 비과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즉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을 때는 세금을 안 매기겠대요. 대신에 9억까지만. 그럼 1세대라는 게 뭡니까? 나랑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 범위를, 경제적 범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가 있습니다. 양쪽, 위, 아래, 옆까지가 1세대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 장모님하고 같이 살아. 나도 한 채 있고 장모님도 한 채 있습니다. 그럼 나는 1세대 2주택입니까? 1세대 1주택입니까? 2주택이죠. 왜? 배우자 위잖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의 위, 아래, 옆까지는 같은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매형하고 같이 살아요. 현실적으로는 없겠지만 매형도 주택이 있어. 그 상태에서 내 주택을 팝니다. 1세대 1주택입니까? 2주택입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 위, 아래, 옆. 옆에 누구 있죠? 누나 있죠? 누나의 한 달에 거쳐서 매형 있죠? 그러면 동일 세대로 봐야 안 봐요? 안 본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의 위, 아래, 옆까지. 이 사람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1세대로 봅니다. 최근에 이제 판례에 의해서 만약 나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옆에죠? 동생이니까 당연히 동생도 주택이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1세대 2주택입니다. 당연히 비과세가 안 돼요. 근데 최근은 이제 판례 동향은 뭐냐면
같은 동일 세대, 그러니까 위아래 같이 산다 할지라도 경제적, 그러니까 관리비를 각각 내고 분산해서 내고 경제 활동을 같이 다르게 이렇게 같이 아니고 다르게 하면은 너네들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별도로 보겠다라고 판례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으면은 동일 세대로 지금 과세관청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아야 됩니다. 물론 양도 당시에 2주택이 있었을 때 예외 규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 원칙은 하나의 주택이어야 된다. 그때 주택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실제 사용 용도로 판정을 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어요.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줬어. 그리고 내가 한 채 가지고 있어. 근데 보통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업무용 시설이거든요. 근데 얘가 임차인이 실제 주거로 쓰고 있다. 그럼 이것도 주택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이제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냈습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매매사업자를 냈어요. 근데 나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 있었어. 근데 매매사업 해가지고 나는 이 매매사업자로 뭐 하나를 샀어요. 낙찰을 받든 취득을 하든. 그때 내 주택을 팔아. 이거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매매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매매사업자의 장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할 때 포함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차이예요.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용 자산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아까 봤죠?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은 2년 보유에다가 2년 거주 요건이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는 것들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지하고 있는 것들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제가 얘기할 때는 일단 거주 요건은 배제하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번에 세법 개정된 거에 좀 충격적인 거 볼게요. 내가 세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채를 가지고 있다가 이 A주택 팔합니다. 세금 냈어요. B주택 팔았어요. 세금 냈습니다. C주택만 남았어. 양도 당시 한 채야. 1세대 1주택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그럼 나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됐죠. 그때 2년 보유를 언제로부터 기산했죠? 그동안은? 요때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2년이면 다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법이 개정됐어요. 2021년, 아직 이제 2년 텀을 줬습니다. 2021년부터 팔 때는 이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기산점을 예전부터는 취득 시점부터 기산을 했는데 앞으로는 최종 한 채 남았을 때 이때부터 기산을 하겠대요. 볼게요. A주택 팔았으면 세금 냈어요? 냈어요. C주택 팝니다. 다른 요건을 다 갖췄는데 2년 보유 요건을 기산을 해야 되잖아요. 종전에는 이쪽 때부터 2년이면 됐거든요. 그럼 여기에 만약 2년, 요 기간이 2년이야. 그럼 얘네 팔고 나는 한 달 있다 팔아도 그동안은 됐었는데 앞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 채로 남은 시점, 이 시점부터 다시 기산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비과세 적용받기가 굉장히 타이트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쪼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양도 당시 한 채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채임에도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우리 이제 실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라는 게 있어요. 즉, 내가 이사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럼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종전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사는데 이 종전주택하고 새로운 신규주택 사는 그 텀이 1년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일시적 2주택이 적용이 돼요. 거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근데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이 중복 보유기간 이 3년 적용을 했잖아요. 이거를 2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200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는 중복 보유기간이 3년을 적용했다가 2년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되는 사람들은 이제는 2년 내 팔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게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기존에 한 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새로 삽니다. 1년 있다가 새로 사요. 이때 당시 취득일 기준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해서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고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2년 내 팔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었어. 내가 사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3년 내 팔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서 내가 새로 사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밖에 걸 사. 이런 경우도 3년을 적용받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규로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해서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고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면 이제부터는 2년 내 파셔야 된다. 중복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좀 단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받기가 점점 더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다주택자, 엄밀히 말하면 양도 당시 중과대상 주택수가 두 채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가 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아까 우리 3년 넘으면은 혜택 주는 게 뭐 있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준다겠죠. 그게 먼저 배제가 돼요. 안 해준대요. 10년을 했건 20년을 했건 그거 인정을 안 해준대요. 두 번째는 세율이 보통 6%에서 42%가 있는데 거기에다 가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과대상 주택수가 두 채인 경우에는 10%를 가산하고 중과대상 주택수가 20%인 경우, 세 채 이상인 경우는 20%를 가산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세요. 그럼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경우 한번 볼게요. 양도 차익이 3억입니다. 보유기간이 10년 보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양도 차익에서 보유기간 10년 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얼마 받죠? 1세대 1주택은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얼마 받죠? 10년에 2%씩이니까 20% 받겠네. 그러면 3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6천만 원 받고 2억 4천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세율을 적용해보니까, 기본 세율을 적용해보니까 세금이 7,1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 주택이 2주택자 중과를 적용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 중과대상 주택수가 두 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대요. 그대로 차익이 오죠?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겠는데 이 기본 세율에다가 10%를 가산한다는 겁니다. 세금을 계산 보니까 1억 2,4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3주택 중과 대상이다 라고 볼게요. 이 3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죠.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기본 세율의 20%가 가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58%까지 적용받죠. 그러면 1억 5,400이 나옵니다. 세금 차이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중과, 2주택 중과에 적용되면 양도 차익에 양도세만 봤을 때 거의 40%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중과대상 주택수에 해당하면 양도 차익 거의 50%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소득세, 여기 말고 10% 지방소득세가 또 추가과세 되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더 많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창출을 하려면은 웬만하면 지금 중과 쪽 건드리면, 중과 지역에 있는 거 건드리면은 세금으로 거의 다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매매사업자를 이렇게 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개인 매매사업자에서는 비교과세라는 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막아놨지만, 그래서 요즘 법인 매매사업자들이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과 적용되면 세금이 세다. 그럼 문제는 그러면 중과를 어떻게 판정합니까? 라는 문제가 남겠네요.
내가 주택이 뭐 여러 채 있어요. 그 중에 한 채 팔았다라고 해서 주택수에 따라서 뭐 무조건 중과가 적용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과 대상 주택수를 먼저 판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할 때는 일단 조합원 입주권은 다 포함돼요. 그게 원조합원이건 승계조합원이건 입주권은 다 포함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면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주택으로 안 쓰면은 상관없겠지만,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자의 주택에 포함되고, 공동 소유한 주택도 각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종부세처럼. 대신에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아까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은 뭔가 빠졌었죠. 어떨 때 빠졌었죠?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는 빠지는데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할 때는 또 들어가요. 아무튼 얘네들을 갖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데 수도권 안에 있다. 그럼 기준시가, 국가에서 매긴 금액이 3억 원을 넘건 3억 원 이하이건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 중에서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 중에서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있으면은 그 주택이 기준시가가 초과되면은 포함하는데 기준시가가 3억 이하다. 그러면 차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3억 원 초과되면은 넣는데 3억 원이 안 되면 제외합니다. 그럼 여기서 빠진 주택들은 판다 할지라도 무조건 중과 대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그러면 여기죠. 근데 그 주택이 예를 들어서 2억 원이야, 기준시가가. 그럼 여기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빠지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중과가 적용이 안 된다. 일단 여기에서 빠지면 일단 중과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조정대상 지역을 먼저 확인하십니다.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어야, 파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어야 중과가 돼요. 밖에 있으면 중과가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외에 있다. 볼 것도 없죠. 중과 배제. 일반세율 적용된다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근데 양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중과를 한번 판정을 해야 돼요. 중과를 판정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에 필터링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주택이 예를 들어서 두 채냐 세 채냐. 두 채면은 10%가 중과가 되고 세 채면은 20%가 중과가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요. 혹시 정책적 목적 때문에 중과 대상 주택수에는 들어갔지만 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빼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배제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 그런 경우는 중과 대상 주택수에 들어갔지만 정책적으로 빼줘요. 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마지막으로 중과를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과를 적용하는데,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한 중과 대상 주택수가 두 채인 경우에는 10%가 가산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 대상 주택수가 세 채 이상인 경우에는 20%가 가산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어렵죠?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항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무사님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당연히 어려워야 돼요. 한번 볼게요. 내가 서울 강남에 A주택을 갖고 있고 강북에 B주택을 갖고 있고 평택에 C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럼 주택수는 일단 몇 채예요? 세 채. 언뜻 보면은 그냥 3주택 중과 이렇게 되겠네. 맞죠? 이 중에서 C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평택 소재 C주택을 양도한대.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봐야 될 거잖아요. 평택이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러면 볼 것도 없죠.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네. 맞죠? 따질 것 없죠? 중과 배제네. 이건 이해되세요? 이번에 강남에 A, B 주택이 있고 성남에 C 주택이 있어요. 이 중에서 A 주택을 판대.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중과 대상 내가 A주택 파는 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네. 그러면 중과 대상 주택 수를 따져야겠죠? 왜 주택 수가 몇 채인지에 따라서 10%가 가산되는지 20%가 가산되는지 다르니까. 중과 대상 주택 수 판정합시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다 포함되죠. 읍면 지역 내만 뭐 배제가 될 수 있죠. 그럼 중과 대상 주택 수는 몇 채예요? 세 채네. 맞죠? 근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야겠죠? A주택이 법에서 정한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되는지 봐야 되는데 뭐 특별한 저기가 없죠.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든지 아니면 감면주택에 해당되는지 해야 되는데 그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얘는 중과가 몇 프로 된다? 20% 된다. 됐어요? 하나 더 볼게요. 강남에 A주택, B주택이 있습니다. 성남에 C주택이 있어요. 동일해요. 그러면 내가 A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죠?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죠? 중과대상 주택수 몇 채예요? 세 채. 읍면지역이 없으니까. 맞죠? 근데 A주택이 임대사업 등록을 했대. 그럼 정책적으로 배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법에서 얘는 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중과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법에서 빼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례를 보니까 조금은 이해되겠죠. 근데 어려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 한번 볼게요. 내가 이제 실제 얼마 주고 사가지고 얼마 주고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사업자를 안 낸 상태입니다. 순수한 개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2017년 5월 달에 3억 주고 샀다고 해봐요. 그리고 5억이 이제 2019년 10월 달에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간 비용이 자본적 지출 3천만 원.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 인정되는 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죠? 확장공사, 샤시, 보일러.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북박이장, 도배, 타일 이런 것들은 아무리 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뭐 도배 장판을 했다. 확장공사도 같이 했겠죠. 나는 그 견적서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본적 지출 3천 들어갔어요. 수익적 지출에 2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 그러니까 내가 차량 유지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중개사들 만나고 이렇게 하느냐고 들어간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지금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럼 양도 차익을 산정을 해야겠죠? 양도가액 5억. 취득가액 얼마요? 3억. 필요경비 인정되는 게 어떤 거 있어요? 이 중에서 수익적 지출 안 된다. 그 다음에 기타 판관비 안 되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밖에 없네. 3천만 원 빠집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1억 7천만 원이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되는지 봐야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소 몇 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3년 이상. 지금 몇 년 가지고 있었어요? 2년밖에 안 됐네. 일단 거기에서 안 되고 설령 이게 5년 가지고 있다 가정한다 할지라도 중과대상주택이니까 적용될 여지도 없고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 1년에 한 번 해준다겠죠? 그거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면은 아까 가산이 몇 프로 된다고요? 20%. 58%에서 누진공제 빼면은 양도소득세가 7,775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남는 수익 금액이 얼마예요? 일단 세금을 빼고 일단 얼마 남았어요? 5억에서 3억 취득가액 빼고 들어간 비용이 한 6천만 원이네. 그러면 세금 빼고는 얼마 남았어요? 아니, 계산 안 돼요? 아니 5억 벌었어요. 5억 2억이잖아요. 2억에서 얼마 들어갔어요? 6천만 원 들어갔잖아. 그럼 얼마 남았어요? 1억 4천 남았네. 맞죠? 그러니까 세금 빼면은 근데 1억 4천이 다 남은 게 아니죠. 우리가 양도를 하건 사업자를 내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건
항상 공동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랑? 국가랑. 1억 4천 중에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수중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단 얘 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얘 말고 또 뭐가 들어가죠? 지방소득세 10%. 맞죠? 그럼 실질적으로 나한테 남는 금액은 얼마예요? 1억 4천 중에서 양도소득세 7,775만 원 빼고 요거에 대한 10%. 그러니까 국가가 8,500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내가 5,400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나는 1억 4천 남은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얼마 남아요? 5,400밖에 안 나요. 비율로 따지면 61% 대 39%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고생했는데 60%, 61%는 국가에서 이렇게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공동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 없다고 하면은 또 얘기는 틀려지겠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세금 부담이 조금 작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은 세금으로 상당 부분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그렇게 크진 않다. 항상 뭐든지 세금까지 고려를 하고 내 수익 금액을 따지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은 이게 착오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뜰 수 있어요. 일단 양도를 했을 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특히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는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담으로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또 양도로 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아까 수익적 지출에 또 나 이제 경매나 뭐 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량 유지비, 밥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 만나야죠. 그런 경비가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유일하게 되는 게 뭐라겠죠? 아까 자본적 지출에 그것만 된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도를 해가지고 내 수익 금액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그럼 사업자를 내볼까? 사업자를 내면은 아까 수익적 지출액하고 그 다음에 판관비, 뭐 차량 유지비라든지 그런 거 다 인정된대. 라고 해서 이제 사업자를 고민을 합니다. 근데 사업자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고민이 됩니다. 이거 개인 사업자를 내야 되는지, 법인 사업자를 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제 개인 사업자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